현관 신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신발 때문이 아니었다. 택배 상자 때문이었다. 4개, 5개, 6개 세기도 귀찮았다. 맨 위에 놓인 상자에는 모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로고가 찍혀 있었는데 모서리가 빗물에 젖어 아래쪽 상자들까지 짓눌려 찌그러져 있었다. 나는 상자 밑바닥에서 배어나온 물이 오늘 아침 내가 깨끗이 닦아놓은 마룻바닥 위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신발장 옆에는 플라스틱 슬리퍼 3짝이 삐딱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3짝 2켤레가 아니라 3짝이었다. 나머지 한 짝은 또 어디로 걷어차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거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볼륨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높았다.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내 머릿속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 같았다. 저녁은 아직 멀었니? 도윤이가 배고프다는데. 소파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손에 든 리모컨을 화면을 향해 흔드는 폼이 마치 화면 속 연예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오후 6시 14분. 아침 7시 20분에 집을 나서서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갔다. 점심은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다. 오후 5시 3분에 퇴근 카드를 찍고 다시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돼지고기와 대파를 샀다. 비닐봉지에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6시 14분. 집에 도착. 도윤이가 배고프다니까. 건너편 방에서 총소리와 폭발음이 들려왔다. 벽이 웅웅 울릴 정도였다. 35살 먹은 도련님, 정도윤은 오늘 새로 도착한 게임기 앞에 앉아 얼마짜리인지도 모를 헤드셋을 끼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맨발이 바닥에 닿자 택배 상자에서 흘러나온 물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비닐봉지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냉장고 문에는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된장 다 떨어짐. 사올 것 우 된장이라니. 어제 분명 한 통을 사다 놓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된장통 하나가 제일 윗칸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다. 뚜껑은 열려 있었고 통 가장자리에는 말라 비틀어진 된장 자국이 묻어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 통을 10초 정도 가만히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봉지에서 돼지고기와 대파를 꺼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대파를 썰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칼날이 왼쪽 검지 측면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는 나지 않았다. 그저 껍질이 살짝 벗겨져 그 아래 분홍색 속살이 드러났을 뿐이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왼쪽 검지를 감싸 쥐었다. 꾹 눌러보았다. 약간 쓰라렸지만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그저 이 손이 여기 붙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정도의 통증이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달아오르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썰어둔 파를 던져 넣자 하얀 연기가 확 피어오르며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이 시큰거렸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더 커졌다. 어머니가 채널을 돌린 모양이었다. 막장 드라마 속 여자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나는 뒤집개로 돼지고기를 볶았다. 기름이 튀어 손목에 떨어지자 빨간 점 하나가 생겼다. 부엌 창문이 꽉 닫히지 않아 밖에서 비냄새 섞인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이 오래된 빌라의 창틀은 뒤틀려서 아무리 힘을 줘도 꽉 닫히지 않았다. 겨울이면 그 틈새로 바람이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윙윙거렸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정태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남편, 정태우. 우리는 결혼 5년 차다. 그는 매일 저녁 8시쯤 집에 온다. 가끔은 더 늦는다. 야근이라고 했다.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다. 돼지고기 가장자리가 타들어가며 탄 냄새가 났다.
나는 황급히 가스 불을 줄였다. 형수님. 건너편 방에서 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올 생각은 없는지 문 너머로 소리만 질렀다. 밥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가 언젠데요?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집어들어 타버린 고기 한 점을 골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3벌 중 움직이는 건 2벌뿐이었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았고 정도윤은 그 옆에 앉았다. 나는 부엌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언제든 일어나서 밥을 더 푸거나 국을 뜨거나 그릇을 치우기 편한 자리였다. 정도윤은 고개를 쳐박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다. 왼손으로 밥을 퍼넣고는 2-3번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다. 그의 앞접시에는 돼지고기 볶음,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종류별로 잔뜩 가져다 놓고는 정작 몇 입 먹지도 않았다. 천천히 좀 먹어라. 도윤아 어머니가 돼지고기 한 점을 집어 그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체할라. 정도윤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고기를 씹다가 뼈가 나오자 퇴하고 뱉었다. 그릇 옆에 둔 뼈통이 아니라 그냥 식탁 바닥에 바로 뱉었다. 작은 뼈 조각이 침과 기름 범벅이 된 채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였다. 어머니가 그걸 보았다.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냅킨을 뽑아 그 뼈 조각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러고는 정도윤의 입가에 묻은 밥풀까지 닦아주었다. 우리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머리는 참 좋았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들이 사람 볼 줄을 몰라서 그래? 진흙 속에 묻힌 진주라는 말 알지? 딱 우리 도윤이 얘기라니까. 나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밥알이 좀 딱딱했다. 전기밥솥 내솥이 너무 오래돼서 코팅이 벗겨지는 바람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정도윤은 35살이다.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했고 전공을 5번이나 바꿨다.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더니 떨어졌고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다가 3달 만에 망했다. 유튜버 매니저를 한다고 나대다가 그 유튜버가 돈을 들고 튀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했다. 주식에 손을 댔다가 1천만 원 넘게 날려먹기도 했다. 그 돈은 어머니가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그 뒤로 그는 구직 활동을 그만두었다. 엄마, 콜라 줘. 정도윤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냉장고에 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연주야, 도윤이 콜라 하나 꺼내줘라.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냉장고 문에는 여전히 그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된장 다 떨어짐. 사올 것. 콜라 캔을 꺼내 식탁으로 돌아와 정도윤 앞에 놓았다. 그가 손을 뻗어 캔을 채갔다. 캔 따개를 당기자칙 하는 소리와 함께 탄산 거품이 솟구쳐 식탁 위로 조금 튀었다. 도련님, 내가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네. 혹시 일자리 알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정도윤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마치 내가 외계어라도 짓거린 것 같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형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35이면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침묵. 2초. 3초. 이내 어머니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최연주.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가르치려드니? 어머니,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뭔데? 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3개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에 내 어깨가 움찔했다. 내가 한 달에 얼마 번다고 유세야? 250만 원. 300만 원. 그 푼돈으로 내 아들 한 달 용돈이나 줄 수 있어? 정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새끼 먹여 살리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라도 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워졌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야? 내 부모가 혼수는 제대로 해보냈니? 우리 정씨 집안에 시집와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감히 내 아들을 무시해? 나는 무릎 위에 바지를 꽉 움켜쥐었다. 어머니, 무시한 게 아닙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고? 내 표정에 다 쓰여 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그때 내가 태우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널 이 집에 들였을 것 같니? 거울 좀 봐라. 내가 우리 태우한테 가당키나 한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정도윤이 콜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끄윽하고 트림을 했다. 형수님, 뭘 모르시네. 그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큰일 할 사람은 원래 때를 기다리는 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몇 년씩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방에 터뜨리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눈이 자기 도취에 빠져 번들거렸다. 뭐가 그리 급해요? 제가 딱 맞는 기회만 잡으면 돈 버는 건 일도 아닌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도윤이는 그릇이 커서 그래. 너처럼 푼돈이나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애들은 이해 못한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밥알이 정말 딱딱했다. 씹을 때마다 이가 시렸다. 밤 9시. 정태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얼음장 같았다. 11월의 경기도는 벌써 겨울 냄새가 났다. 이 낡은 빌라의 보일러는 온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제멋대로였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손가락 끝 감각이 점점 무뎌졌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문 두 개를 사이에 두고도 총 쏘는 소리가 쿵, 쿵, 쿵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그릇을 닦고 있는데 어머니와 정도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정도윤이 방에서 나왔다. 왜 그러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도윤이 앉은 모양이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아졌다. 어머니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제가요, 요즘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정도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 집은 방음이 형편없었다. 부엌에 서 있는 내 귀에 톳이 하나 빠짐없이 꽂혔다. 무슨 사업인데? 밀크티 가게요. 밀크티. 요즘 유행하는 버블티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엄마도 알죠? 젊은 애들이 줄 서서 마시는 거 한 잔에 4,000원, 5,000원 하는데 원가는 몇백 원도 안 해요. 마진이 엄청나다고요. 나는 씻던 그릇을 건조대에 꽂고 다른 그릇을 집어 들었다. 제가 봐둔 브랜드가 있는데 전국의 매장이 벌써 300개가 넘어요. 본사에서 교육도 해주고 물건도 다 대주니까 가맹비 내고 자리만 좋은 데 잡으면 그냥 누워서 돈 버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가맹비가 얼마나 드는데? 초기 자금이 대충 1억 정도? 1억 원. 수세미를 쥔 내 손이 멈칫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1억이라 우리 집에 지금 당장 융통할 돈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상의하는 거잖아요. 정도윤의 말투에 애교가 섞였다. 엄마, 이거 진짜 천재일호의 기회예요. 이번 거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 생각해보세요. 이 가게만 자리 잡으면 한 달에 못해도 500만 원, 600만 원은 벌어요. 그럼 엄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형수님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요. 침묵.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누가 들을세라 한껏 낮춘 목소리였다. 1억이라면? 네. 내 형수가 모아둔 돈 있지 않니?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만 요란하게 싱크대 바닥을 때렸다. 형수님이요. 정도윤도 예상 못했다는 듯 되물었다. 그래. 매달 꼬박꼬박 무슨 통장에 돈 넣는 거 내가 봤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렇게 궁상맞게 아끼고 살았으니 몇 년 동안 꽤 모았을 거다. 그럼 형수님한테 달라고 해요. 걔도 우리 정씨 집안 사람인데 시동생이 사업한다는데 돕는 게 당연하지. 와, 엄마 진짜 천재다. 정도윤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다. 어차피 형수님이 번 돈도 우리 집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나는 손에 든 수세미를 내려다보았다. 수세미는 내 소나귀 힘에 눌려 쭈글쭈글하게 뭉쳐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왔다. 흐르는 수돗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렀다.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침실 천장에는 금이가 있었다. 전등이 달린 자리에서 시작해 벽모서리까지 길게 이어진 균열이었다. 이사온 첫 해부터 있던 금이었다. 정태우는 사람을 불러서 고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였다. 커튼이 덜 닫혀 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새어들어와 천장에 흐릿한 얼룩을 만들었다. 침대 반대편에서 정태우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밤 10시가 넘어 들어왔고 대충 씻고는 바로 누웠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더니 팀 회식이 있었다고 했다. 연주야. 갑자기 정태우가 입을 열었다. 그는 돌아눕지도 않은 채 웅얼거렸다. 잠꼬대인지 깨어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목소리였다. 응. 도윤이 그 사업 말이야. 이불 속에서 내 손가락이 저절로 오그라들었다. 내가 좀 도와줘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정태우가 몸을 뒤척이며 내게 등을 보였다.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서 일렁였다. 밖에서 차가 지나간 모양이었다. 태우 씨, 내가 입을 열었다. 그 돈 내가 5년 동안 모은 거야? 침묵. 1,000원, 2,000원 아껴가며 모은 거라고. 침묵. 점심 안 먹고 맹물로 배 채우면서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패딩 입고 떨면서 매달 옷 한 벌 안 사 입고. 아, 됐어. 정태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 말을 잘랐다. 누가 들으면 우리가 널 학대라도 한 줄 알겠다. 도윤이가 사업하겠다잖아. 성공하면 그 돈 몇 배로 불려준다니까? 실패하면 왜 자꾸 재수 없는 소리를 해? 정태우가 획 돌아누웠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잔뜩 찌푸린 얼굴일 게 뻔했다. 너는 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이니? 맨날 초나 치고 앉아있고. 이러니 엄마가 너더러.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뒷말을 알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너더러 재수 없대. 우리 엄마가 너는 우리 집안의 애군이래? 우리 엄마가 애초에 널 들이는 게 아니었대. 나는 눈을 감았다. 천장의 그 금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머릿속을 기어다녔다. 영원히 끝에 닿지 않을 뱀처럼. 토요일 하늘은 잿빛이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을에 그렇듯 흐린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도 아닌 그저 색이 빠진 회색이었다.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팠다. 가족회의는 오후 2시에 열렸다. 어머니는 명절 때나 입는 갈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정도윤은 웬일로 방에서 나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구김이 잔뜩 가고 기대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어쨌든 셔츠였다. 그의 손에는 인쇄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종이 끝이 너덜너덜한 게 인쇄소에서 대충 자른 것 같았다. 형수님, 앉으세요. 정도윤이 소파 맞은편 1인용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정태우는 내 옆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크흠, 정도윤이 헛기침을 했다. 마치 싸구려 방문 판매원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제가 최근에 발견한 엄청난 사업 기회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펼쳐나와 정태우 쪽으로 내밀었다. 표지에는 현란한 색깔의 로고와 함께 달콤 타임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가맹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 브랜드가요. 전국의 매장이 벌써 300개가 넘습니다. 정도윤의 목소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들떠 있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아주 탄탄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고 이게 가맹점 허가서. 그가 종이를 넘길 때마다 팔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자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그가 결론을 내렸다. 한 달 순수익 500만 원은 기본이고 잘 되면 1천만 원도 가져가요.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연주야, 이게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 기회다. 도윤이 혼자서는 벅찰 수도 있으니 나중에 너랑 태우도 가서 좀 거들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니? 온 식구가 똘똘 뭉치면 금방 부자 되지 않겠니? 나는 그 가맹 안내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표지에 그려진 버블티컵에서 핑크색 증기가 피어오르는 그림이 조잡하기 짝이 없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었다. 정도윤의 눈썹이 꿈틀했다. 가맹비가 왜 이렇게 비싸죠? 1억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인가요? 그건 업계 평균이에요. 정도윤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브랜드 사용료, 교육비, 초도 물품비, 인테리어 감리비 다 합쳐서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계약서 조항은 확인해 보셨나요? 계약서요. 정도윤이 멈칫했다. 그건 정식으로 계약할 때 주는 거죠? 실제 매장은 가보셨나요? 다른 가맹점주들 만나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는 보셨고요. 정도윤의 표정이 구겨졌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탁소리 나게 던졌다. 형수님, 지금 일부러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내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이건 엄마가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요. 형수님은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하고 좋아도 해야 한다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꼬리가 축 처진 채 나를 노려보는 눈빛이 마치 말 안 듣는 개를 보는 것 같았다. 옆에 있던 정태우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연주야, 도윤이가 모처럼 마음 잡고 해보겠다는데 넌 왜 자꾸 찬물을 끼얹니?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만 보고 있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슥슥 넘기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인자한 척 표정을 바꾸었다. 연주야,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꽤 됐으니 이제 정씨 집안 사람 아니니? 도윤이 돕는 게 곧 이 집안 돕는 거고 그게 결국 너 돕는 거야?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밀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계좌로 돈 보내라 어머니가 말했다. 가게 자리는 내가 도윤이랑 같이 보러 다닐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 쪽지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쓴 글씨였다. 노인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체. 펜을 얼마나 꾹꾹 눌렀었는지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문득 웃음이 나왔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아니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 낸 사포로 긁는 듯한 건조한 웃음소리였다. 정도윤과 어머니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형수님, 왜 웃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 쪽지를 집어들어 2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돈, 제가 낼게요. 정도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뭐요?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서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정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35이나 먹고도 여전히 철없는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구겨진 셔츠 아래로 불룩 튀어나온 배. 사업자 등록은 제 명의로 할 겁니다. 침묵. 네, 정도윤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다. 지분 51%는 제가 가져갑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어쨌든 투자자는 저니까요. 그 1억 제 돈이잖아요. 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는 있죠. 아니, 형수님. 이게 다 도련님을 위해서예요. 내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심지어 약간의 온기마저 띄었다. 만약 사업하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명의자인 제가 앞에서 다 막아줄 수 있잖아요. 도련님은 골치 아픈 법적 책임 같은 거 안 져도 되고. 좋지 않아요. 정도윤과 어머니가 다시 눈빛을 교환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눈에 은밀한 득의양양함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 멍청한 며느리가 드디어 넘어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좋아요. 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 말대로 해요. 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렸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연주가 사리분별은 할 줄 아는 애라니까. 나는 눈을 내리깔고 탁자 위 화려한 가맹 안내서를 바라보았다. 표지 속 버블티컵에서는 여전히 가짜 핑크색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후 2주 동안 나는 혈성적인 형수님이 되었다. 내가 직접 본사에 연락해 미팅을 잡았고 정도윤을 데리고 점포 6군데를 보러 다녔다. 가는 곳마다 꼼꼼히 사진을 찍고 줄자로 실측하고 월세와 권리금을 따져 물었다. 엑셀로 표를 만들어 각 점포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 와, 형수님. 표 정리한 것 좀 보소. 정도윤이 출력된 표를 넘겨보며 웬일로 칭찬을 했다. 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내가 말했다. 당연히 신경 써야죠. 6번째 점포. 나는 그곳을 선택했다. 강북구의 어느 오래된 주택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이나 걸리는 외진 골목이었다. 주변에 오피스 빌딩도 없고 학교도 없었다. 있는 거라고는 칙칙한 회색빛 빌라 몇 채와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것 같은 세탁소뿐이었다. 정도윤이 인상을 찌푸리며 골목을 둘러보았다. 형수님, 여기 사람이 오긴 올까요? 이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시겠어요? 그는 모르는 눈치였다. 하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심오한 깨달음이라도 얻은 척했다. 블루오션, 그거. 경쟁 없는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맞장구를 쳤다. 주변에 경쟁 카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도련님의 독점 시장이 될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도 내가 선정했다. 대학 동창 남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공팀이었다. 주로 날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가격은 쌌고 솜씨는 것 보기엔 그럴싸했다. 페인트 칠하고 타일 붙이고 조명 몇 개 달아놓으면 멀리서는 꽤 근사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벽면에 이음새가 벌어져 있고 타일 줄루는 삐뚤빼뚤하고 조명 전선이 천장 마감재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정도윤은 그런 건 볼 줄 몰랐다. 그는 오로지 싼 가격에만 감탄했다. 2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다 한다고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수님 진짜 알뜰하시네. 나는 그저 웃었다. 개업식 날은 일요일이었다. 어머니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나타났다. 짙은 자주색 모직 코트였는데 멀리서 보면 잘 익은 토마토 같았다. 어머니는 가게 앞에서 얼굴에 주름이 다 뭉개지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사장 됐어요.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자랑했다. 이게 전국에 매장이 300개나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니까요. 가게 인테리어는 꽤 그럴싸해 보였다. 핑크색 벽, 매립형 조명, 바위에는 번쩍거리는 음료 제조기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저 벽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나만 알고 있었다. 타일 접착제 틈새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전선들은 거미줄처럼 엉켜언제 합선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첫날 손님은 3명이었다. 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온 동네 이웃들이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 잔씩 사 마시고 갔다. 둘째 날 2명, 셋째 날 0명, 넷째 날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자리야. 정도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바 뒤에 서서 앞치마를 삐딱하게 메고 있었다.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네. 들어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나는 문가에 서서 텅 빈 골목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마른 낙엽과 비닐봉지가 바람에 쓸려 골목 어귀를 굴러다녔다. 지금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리 잡는 기간. 정도윤이 코웃음을 쳤다. 언제까지? 내 팬티까지 다 팔아먹을 때까지? 도윤아 어머니가 그를 달랬다. 참아라. 원래 장사라는 게 처음엔 다 힘든 법이다. 다 형수 때문이야.
정도윤이 앞치마를 벗어 바위에 내던졌다. 형수가 있단 구석진 자리를 골라서 그래.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 무슨 블루오션이니 뭐니 헛소리나 하고.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로 본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스템 메시지 창을 열어 내용을 입력했다. 안녕하세요. 가맹점주인데요. 문의할 게 있어서요.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웠다. 결국 전송한 메시지는 이거였다. 요즘 가맹 사기가 많다던데 혹시 거기도 그런 건 아니죠? 제 친구가 가맹하고 싶다는데 걱정이 돼서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3분이 지났다. 진동이 울렸다. 누구시죠?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달 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본사에서 첫 번째 청구서 메일이 날아왔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존경하는 가맹점주님.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개업 후 30일 이내에 2차 교육비 5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도윤은 휴대전화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게 뭐야? 나는 슬쩍 들여다보았다. 교육비네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서에 있었잖아요. 무슨 계약서? 도련님이 사인한 그 계약서요. 내가 언제? 개업하기 일주일 전에 본사 가서 사인하셨잖아요. 나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어 그날 몰래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기 3조 2항.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정도윤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사진 속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맹점주는 개업 후 30일 이내에 2차 교육비 500만 원, 60일 이내에 3차 물품비 300만 원, 90일 이내에 브랜드 홍보 분담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때 안 읽어보셨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도윤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관자놀이의 핏대가 툭툭 붉어져 나왔다. 일부러 그랬지. 그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너 일부러 나한테 말 안 했지?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도련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소한 건 알아서 하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계약서는 도련님이 직접 사인하셨어요. 도장도 도련님이 찍으셨고요. 저는 지분 투자자일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 조항도 계약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윤은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리다가 탕비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똥 씹은 표정이었다. 연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도윤이 좀 잘 챙겨준다며? 어머니, 이 조항들은 계약할 때 다 설명해 드렸어요. 나는 깍듯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눈치였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정도윤은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태호는 그날 아예 오지도 않았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을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2달째가 되자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물품비 300만 원, 홍보 분담금 200만 원, 장비 유지 보수비 150만 원.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정도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그는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왔다. 연주야, 내가 좀 융통해 줄 수 없니? 어머니, 제 전 재산 1억을 이미 다 넣었어요. 내가 말했다. 저도 빈털털이에요. 너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그 1억이 제가 5년 동안 모은 전부라니까요. 그럼 어디 가서 좀 빌려와봐.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친구들한테 빌리든 회사 동료한테 빌리든.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70세대 노인. 싸구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푸석했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주름 사이에는 파운데이션이 끼어 있었다. 자주색 코트는 이미 꼬질꼬질해졌고
기대는 김치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하지만 내가 말을 돌렸다. 도련님한테 대출받을 곳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자도 싸고 절차도 간단한 고도로요. 어머니의 눈이 번쩍 띄었다. 그 대부업체 사무실은 영등포구의 낡은 상가 건물 6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걸어 올라가야 했다. 정도윤은 개처럼 헐떡거렸고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중년 사내였다. 기름을 발라 올백으로 넘긴 머리에 웃을 때마다 니코틴에 찌든 누런이가 드러났다. 정 선생님 되시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두툼한 서류였다. 대출 약정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두어 장 넘겨보더니 이내 덮어버렸다. 뭐가 이렇게 많아? 눈 아프게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이자가 얼마라고요? 월 1.5부입니다. 사내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은행보다 싸게 드리는 겁니다. 1.5부. 정도윤이 멈칫했다. 그게 연이율 말하는 거죠? 월 이율입니다. 사내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대신 저희는 심사가 빠르니까요. 오늘 사인하시면 내일 바로 꽂아드립니다. 월 1.5부. 연이율로 따지면 18%다. 거기에 연체이자가 붙으면 복리로 불어나는데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정도윤은 호기롭게 서류에 이름을 휘갈겨 쓰고 지장을 꾹 눌렀다. 3천만 원. 그 돈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이유는 달랐다. 그날 밤 나는 회사에 남아 야근을 했다. 사무실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컴퓨터를 켰다. 법인 계좌 비밀번호는 정도윤이 설정했다. 자기 생일로. 그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로그인해서 잔액을 확인했다. 3천만 원. 그리고 나는 작업을 시작했다. 대주주 자격으로 그 자금을 내 개인 계좌로 딜시 차입했다. 명목. 회사 운영 자금의 유동성 확보. 합법이냐고? 완전히 합법이다. 정관 제4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대주주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할 권한을 가진다. 그 정관 역시 정도윤이 직접 사인한 서류였다. 그는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석 달 뒤 카페는 문을 닫았다. 정도윤이 마지막으로 가게에 들른 건 짐을 빼기 위해서였다. 커피 머신, 제빙기, 테이블, 의자 다 팔아서 빚이라도 갚아야 했다. 하지만 가게 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법원에서 날아온 빨간 압류 딱지였다. 빨간색 압류 딱지. 마치 흉터처럼 눈을 찌르는 붉은색이었다. 그 위에는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본 점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정도윤은 그 빨간 딱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대부업체였다. 정 선생님, 이번 달 이자 또 늦으셨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전화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서. 방법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놈의 방법 타령만 벌써 석 달째입니다. 모레까지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화가 끊어졌다. 정도윤은 텅 빈 골목에 서서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문을 바라보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건 화요일 아침이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사내 3명이 시댁의 낡은 빌라 현관 앞에 섰다. 정도윤 씨 댁 맞죠? 정도윤은 방구석에 처박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문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숨지 말고 나오시죠.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다 문을 쿵쿵 두드렸다. 우리도 일 크게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돈 언제 갚을 겁니까? 제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알아본다고요. 사내가 비웃음을 흘렸다. 정 선생님, 벌써 2달이나 봐드렸잖아요. 우리 사장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주세요. 일주일. 좋습니다. 이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오늘은 기념품 하나 남겨드리고 가야겠네요. 그가 뒤를 향해 손짓했다. 다른 사내 하나가 페인트통을 들고 나서더니 현관문을 향해 내용물을 확 끼얹었다. 철썩. 붉은 페인트가 문짝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핏물 같았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당신들 뭐야. 할머니, 소리 지르지 마쇼. 우두머리가 문 너머로 대꾸했다. 아드님이 쓴 돈은 갚으셔야죠. 못 갚겠으면 이 집 내놓을 각오하시고. 이 집은 내 명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을. 뭔데라니요. 사내가 낄낄거렸다. 아드님이 직접 사인하고 지장 찍어서 이 집 담보로 잡혔는데요. 모르셨나 보네. 문틈으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녹이 등등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이내 잿빛으로 변해갔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정도윤을 쳐다보았다. 도윤아, 이게 무슨 소리니? 정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말을 해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혔어? 내가. 엄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미친놈이.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후로 나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훤히 알 수 있었다. 본사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위약금 1,200만 원. 대부업체의 독촉도 시작됐다. 원금의 이자, 위약금, 연체료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었다. 빚쟁이들은 잊을만 하면 찾아왔다. 어떤 날은 페인트를 뿌리고 어떤 날은 현관 앞에 조화를 갖다 놓았다. 어떤 날은 그냥 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했다. 이웃들은 정신의 식구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던 동네 할머니들도 이제는 어머니를 보면 슬금슬금 피해갔다. 저 집아들이 사채를 썼다며? 무슨 사고를 쳤길래 깡패들이 드나들어? 쯧쯧, 노인네가 말년에 무슨 고생이람. 어머니는 두문불출했다. 커튼을 쳐놓고 텔레비전도 켜지 못한 채 숨죽여 지냈다. 어느 날 밤, 정태우가 퇴근해서 내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연주야, 내가 좀 도윤이 도와주면 안 될까? 설거지하던 내 손이 멈칫했다. 어떻게? 너 주주잖아. 그 빚 내가 좀 나눠서 갚아주면 안 돼?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몸을 돌려 정태우를 바라보았다. 부엌 문가에 서 있는 그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한때 내 남편이었고 평생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남자였다. 태우 씨. 회사 정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그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거실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5조는 내가 손가락으로 그 조항을 가리켰다.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대표이사 정도윤에게 있으며 투자자 최연주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일체의 경영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태우의 눈이 그 문장에 한참 머물러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든 빚은 도윤 도련님 개인의 빚이라는 뜻이야.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나랑은 상관없어. 이 정관, 도련님이 직접 사인한 거야. 하지만 너는 너 일부러 그랬지. 정태우가 갑자기 악을 썼다. 일부러 걔한테 이거 사인하게 하고 일부러 사채 쓰게 만들고 일부러. 내가 일부러 뭘, 내가 말을 잘랐다. 일부러 가게 자리 알아봐주고 인테리어 업자 소개해주고 엑셀로 수익률 분석해주고 대출 업체까지 알아봐줬는데 태우 씨, 그중에 도련님이 해달라고 안 한 게 하나라도 있어? 모든 선택은 도련님이 직접 한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저 말리지 않았을 뿐이야. 정태우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반박할 말이 없는 듯 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5년. 5년의 결혼 생활. 5년의 인내. 5년 동안 지겹게 들었던 내가 좀 도와줘라. 하나뿐인 내 동생이잖아. 태우 씨. 뭐. 지난 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제일 실망한 게 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날 구박해서가 아니야. 의 내가 말했다. 내 동생이 내 피를 빨아먹어서도 아니고. 매 순간 당신이 모르는 척했다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부엌의 형광등이 죽어가는 파리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태우가 먼저 눈을 피했다. 그 선택지가 적힌 서류를 정도윤에게 건넨 건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그는 낡은 빌라 소파에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늘어져 있었다. 얼굴살은 축 늘어졌고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했다.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밀었다. 도련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탁했다.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 같았다. 뭔데요? 2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선택하세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다. 첫째, 개인 파산 신청. 그의 손이 떨렸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거고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힐 거예요. 명의로 된 자산. 그러니까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빚 잔치하는 데 쓰이겠죠. 정도윤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둘째, 내가 다음 장을 가리켰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무슨 제안요? 제가 청소 용역 회사를 하나 차렸거든요. 내가 말했다. 도련님이 창립 멤버 1호 직원이 되는 거예요. 네. 시급 9,860원.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의 50%는 빚 갚는데 자동이체. 정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형수님, 지금 농담하죠? 농담 아니에요? 나더러 청소부를 하라고요?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내가 정정했다. 건물 관리죠. 바닥 왁스 칠하고, 유리창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정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미쳤어. 내가 정도윤이야. 당신 시동생이라고. 나보고 화장실 변기를 닦으라고?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련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인가요? 그가 멈칫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밀크티 가게는 커녕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해요. 통장 압류당하면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요. 2번째 길을 선택하면 적어도 이 집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는 건 막아야죠. 정도윤은 입을 딱 벌린 채 뻐끔거렸다. 잘 생각하고 연락주세요. 나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빚쟁이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거든요.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나는 멈춰섰다. 참. 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도련님이 사인한 그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뭐가요? 2번째 길을 선택할 경우 급여는 제 계좌로 먼저 입금됩니다. 채무 변제 관리를 제가 대행한다는 조건으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싱긋 웃었다. 도련님 돈은 도련님 마음대로 못 쓴다는 뜻이죠. 정도윤의 얼굴이 서서히 사색이 되어가는 걸 보며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6개월 후.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은 새벽 6시면 하루가 시작된다. 정도윤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청소 카트를 밀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작업복이 좀 작아서 단추 사이가 벌어졌고 뱃살이 비집고 나왔다. 그는 노란색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은 이미 구멍이 나 있었다. 오늘 그의 임무는 유리창 닦기였다. 이 건물은 23층짜리였다. 1층부터 23층까지 닦고 다시 내려오면서 점검해야 했다. 휴식 시간은 2번, 각 10분씩이었다.
동료들은 대부분 50대 아주머니들이었다. 환갑이 다 된 분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들이 그를 힐끔거렸다. 35 먹은 사내 놈이 청소 일을? 전과자거나 빚쟁이한테 쫓기거나 둘 중 하나겠지. 나중에는 그들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정도윤은 탕비실 구석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사물함은 제일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문이 닫히지 않아 자꾸 튕겨나왔다. 사물함 안에는 낡은 재킷과 슬리퍼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퇴근할 때 입는 옷이었다. 한 번은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의 사물함을 보고 한마디 했다. 어머, 총각. 재킷은 꽤 비싼 거 입네? 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재킷은 예전에 80만 원 넘게 주고 산 명품 브랜드였다. 지금은 소매가 해지고 지퍼가 고장나서 여미지도 못하고 걸치고 다녔지만 그의 손은 한때 희고 고운 손이었다. 게임 컨트롤러를 쥐던 손, 배달 앱을 누르던 손, 엄마가 주는 용돈을 세던 손. 지금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다. 월급의 절반은 칼같이 압류되었다. 나머지 절반으로 그는 근근히 입에 풀칠만 했다. 택배를 시켜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 낡은 빌라는 석 달 전에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가 집행되던 날, 어머니는 길가에 서서 낯선 사람들이 30년 넘게 산 집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 어머니의 짐은 고작 가방 2개였다. 하나는 옷, 하나는 잡동사니. 그 자주색 코트는 구겨진 채 가방 맨 밑바닥에 처박혔다. 갈 곳이 없었다. 결국 정태우가 성북구 어딘가에 보증금이 싼 반지하 방을 하나 구했다. 1년 중 절반은 눅눅하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창문은 땅바닥에 붙어 있어서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방이었다. 그 방으로 이사하던 날, 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내 팔자가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어쩌다 이 꼴이 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이웃들은 사채 쓴 집 노인네가 이사 갔다는 소식에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이 도시에서 누군가 이사 오고 누군가 쫓겨나는 건 일상이었다. 노인네의 눈물 따위는 빗방울 하나 무게도 되지 않았다. 이혼은 정태우가 먼저 꺼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연주야. 응. 우리 이혼하자. 나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을 뿐이다. 나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그래. 정태우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너 그렇게 쉽게 대답해? 당신이 이혼하자며 나는 티셔츠를 반듯하게 접어 옷장에 넣었다. 동의한다고. 하지만 뭐. 그가 입을 달싹거렸다.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했지만 결국 삼켰다. 아니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일 서류 접수하자. 알았어.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연주야. 왜? 너 다 계획한 거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뭐가? 도윤이 일 말이야. 밀크티 가게, 대부업체 처음부터 다 내가 짠 판이지. 그렇지. 나는 마지막 빨래를 개어 넣고 옷장 문을 닫았다. 태우 씨, 내가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떤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독한 년. 그 독한 년, 내가 말을 받았다. 당신네 식구들한테 5년 동안 골수까지 빨렸어. 그 1억, 내가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돈이었어. 어머니가 나보고 재수 없다고 욕할 때 당신은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지. 도련님이 내 돈으로 게임기 살 때 당신은 별거 아니라고 했고, 도련님이 내 돈으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도와주라고 했어. 매 순간 당신은 모르는 척했어.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그래서 이번엔 나도 당신이 모르는 척하게 해준 거야? 정태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입술을 떨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결국 그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혀나오는 건조하고 거친 웃음이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정태우는 비싼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갓 로스쿨을 졸업한 듯한 젊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었다. 나는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를 썼다. 수임료는 비쌌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 결국 나는 투자금 1억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거기에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 가족의 원고에 대한 장기간의 정신적 학대 및 피고의 방조, 원고 재산의 부당한 유용을 인정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 앞에서 마주친 정태우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는 홀로 서서 법원 문을 나서는 나를 쳐다보았다. 연주야. 내가 멈춰 섰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지금은 초겨울 찬 바람 속에 어깨를 웅크린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운 패배자. 태우 씨. 왜?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랬잖아. 날 지켜주겠다고. 법원 앞마당에 마른 낙엽이 굴러갔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날 속였어. 나는 몸을 돌려 길가에 세워둔 차로 걸어갔다. 새로 뽑은 차였다. 하얀색 소나타. 화려하진 않지만 내 힘으로 산 내 차였다. 연주야. 정태우가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 속에서 정태우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하나의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새로 이사한 곳은 한남동이었다. 대단한 호화 빌라는 아니었다. 방 2개짜리 깔끔한 오피스텔이었다. 하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해 진력이면 하늘이 불타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정도윤이었다. 아니, 누님 제발요. 나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죠? 저 못하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제발 다른 일 좀 시켜주세요. 다른 일요. 뭐든 할게요. 청소만 아니면 손이 다 터지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도윤 씨. 네. 오늘 유리창 몇 장 닦았어요? 23층이요. 23층.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층에 유리창이 대략 몇 장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다음엔 세어보세요. 누님, 정도윤이 비명을 질렀다.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에요. 일 바꿔달라고요. 유리창 닦기 싫다고요. 빚이 얼마나 남았죠? 3천 좀 넘게. 3천만 원에 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지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침묵. 계산 안 해봤어요. 3년. 내가 말했다. 결근 안 한다는 조건 하에. 3년이라니. 3년. 내가 다시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도중에 그만두거나 잘리면 그 빚은 다시 도윤 씨 몫이에요. 알죠.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봐줄 위인들이 아니라는 거.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열심히 하세요. 내가 말했다. 끊습니다. 잠깐. 누님, 누나. 나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주황색이던 하늘이 보라색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변해갔다.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강남의 그 빌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빨간 불.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 빌딩의 유리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번쩍였다. 1층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양복 입은 회사원들을 삼켰다 뱉었다. 그때 그가 보였다. 정도윤.
그는 1층 유리벽 앞에 쭈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파란색 작업복이 번쩍이는 유리 건물과 어울리지 않게 촌스러워 보였다. 등에는 땀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동작은 뻣뻣하고 둔했다. 한 번 문지르고는 허리를 두드리고 또 한 번 문지르고는 한숨을 쉬었다. 노란 고무장갑 끝으로 빨갛게 튼 살이 보였다. 빵! 내가 클락션을 짧게 울렸다. 정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내 차를 보았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띤 채 초록불이 켜졌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백미러 속에서 정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걸레를 힘없이 늘어뜨린 채 버려진 인형처럼.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이내 출근 차량의 물결 속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통유리창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휴대전화 화면이 반짝였다. 문자 메시지였다. 어머니였다. 최연주, 이 독한 년. 내가 내 집안을 말아먹었어. 평생 저주할 거다. 천벌을 받으련. 나는 그 문자를 10초 정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이 거대한 도시 위에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조금 식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남은 커피를 싱크대에 부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졌다. 이 오피스텔의 보일러는 최신식이라 언제든 온수가 나왔다.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검은 커피 물을 보며 문득 경기도의 그 낡은 빌라가 떠올랐다. 온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던 곳, 창틀이 뒤틀려 바람 소리가 나던 곳, 현관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거실에선 누군가 늘 배고프다고 소리치던 내가 혼자서 5년을 버텨낸 그 집. 수도꼭지를 잠갔다. 부엌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집 안은 고요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게임 총소리도,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도, 정도윤의 게으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내 숨소리뿐. 후, 후. 나는 눈을 떴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문을 열었다. 신발장에는 내 신발만 들어 있었다. 구두 2켤레, 운동화 1켤레, 슬리퍼 1켤레.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문을 닫았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었다. 휴대전화 화면이 또다시 반짝였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그냥 울리게 두었다. 벨소리가 텅 빈 거실을 맴돌았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20번쯤 울렸을까? 또 끊어졌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 집의 천장에는 금이 없었다. 매끄럽고 하얗고 마치 백지처럼 깨끗했다. 눈시울이 조금 시큰거렸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 주말에 나는 차를 몰고 성북구로 향했다. 그 반지하 방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골목을 몇 바퀴나 돌고 나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 시멘트가 흉하게 드러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건물 1층에는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 가게 앞에는 플라스틱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그 반지하 창문을 바라보았다. 땅바닥에 반쯤 묻힌 창문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기에 어머니가 살고 있다. 나는 안의 풍경을 상상해 보았다.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어머니.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방 안가득 눅눅한 습기가 차 있겠지. 나보고 재수 없다고 했던 사람. 감히 정씨 집안에 들어올 급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 나를 독한 년이라 부르며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하던 사람. 지금 그녀는 반지하 방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한남동에 산다.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그 반지하 창문이 점점 작아졌다.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서울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팀장이 되었다. 월급이 조금 올랐고 책임감도 조금 더 무거워졌다.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지만 집에 돌아오면 깨끗하고 조용한 나만의 공간이 나를 반겨주었다. 밥상을 차리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사람도 없었다. 재수 없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다. 가끔은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 지옥 같던 집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소음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낯설어서였다. 하지만 그 낯설음은 금방 사라졌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고통에도 적응하지만 자유에도 금방 적응하는 법이다. 5월의 어느 주말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 판결문 사본이었다. 정도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식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해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지만 결국 중도 포기했다. 그 일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도, 바닥을 닦고 유리를 닦는 것도, 청소 아주머니들의 시선도, 무엇보다 이렇게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그는 사표를 냈다. 그러자 빚은 다시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회 따위는 없었다. 개인 파산, 신용불량자 등재, 모든 금융거래 정지. 나는 판결문을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랍 속에 넣었다. 다른 서류들과 함께 근로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법인 정관. 모든 서류에는 정도윤의 사인이 들어있었다. 그가 직접 찍은 지장이 선명했다. 나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말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이 내가 말라 죽어가는 걸 말리지 않았던 것처럼. 6월.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다.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어둠이 나를 맞이했다. 스위치를 켜니 거실이 환해졌다. 먼지 하나 없는 거실, 각 잡힌 소파 쿠션. 설거지감 없는 깨끗한 싱크대. 포스트잇이 붙어있지 않은 냉장고. 나는 하이힐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바둑판 같았다. 불빛은 바둑돌, 도로는 바둑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술을 한 잔 따랐다. 소주였다. 예전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한 잔씩 생각이 났다. 기뻐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냥 마시고 싶어서였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알싸하고 쓴맛이 났다. 소파에 앉아 혼자서 잔을 비우고 또 채웠다. 창밖의 불빛이 조금씩 흐릿해졌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잔을 내려놓았다.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도 없이 그릇을 닦았던 손. 수도 없이 밥을 지었던 손. 뜨거운 물에 대고 칼에 베이고 기름이 튀어 상처 입었던 손. 지금 그 손은 빈 술잔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 빈잔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서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은 어두웠다. 금간 곳 하나 없이 매끈했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나만의 삶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1년 후 강남의 그 빌딩 근처에는 갈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된 날 문득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도윤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여전히 번쩍거렸고
유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이었다. 나는 구석으로 걸어갔다. 예전에 그 유리창 닦던 사람이 서 있던 자리였다. 지금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깨끗한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다. 새로 산 트렌치코트를 입고 새 구두를 신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한 여자. 더 이상 경기도 낡은 빌라에 살며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시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유리에 비친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몸을 돌려 빌딩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봄날 특유의 눈이 부시도록 밝고 따스한 햇살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맞은편에서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청소 카트를 밀며 걸어왔다. 갓 20살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내가 옆을 지나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내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나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등 뒤에서 청소 카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이게 자유의 느낌이구나. 복수에 성공한 쾌감도 아니었다. 남이 불행해지는 걸 보며 느끼는 희열도 아니었다. 그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오가는 사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노점, 흐드러지게 핀 벚꽃 나무들 사이로. 그렇게 계속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햇살이 참 좋았다. 따뜻했다. 정말 좋았다.